분당구의 조용한 골목길에 위치한 3층 주택. 최근 이곳으로 이사온 서준과 한연 부부는 첫 딸 아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집 앞에는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여름밤의 따뜻한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거실 가득 퍼졌다. 부드러운 선풍기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롭고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준은 올해 34살로 분당에서 유명한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깔끔한 셔츠에 안경을 낀 그는 퇴근 후에도 노트북 앞에 앉아 종종 회사 프로젝트를 챙기곤 했다. 한여는 31살,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다가 최근 출산 휴가에 들어간 상태였다. 그녀는 은은한 미소를 띤 채 아라를 바라보며 하루 종일 집안일과 육아를 정성껏 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는 또 다른 소중한 존재가 있었다.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이름은 백호. 6살 된 백호는 서준과 한연이 결혼 초기에 입양한 반려견이었다. 백호는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해 이웃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친근한 인상을 주었다. 특히 아라가 태어난 이후 백호는 스스로 아기의 경호원이 되기로 결심한 듯 늘 아라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한여는 거실 한켠에 놓인 아기의 침대 곁에 앉아 아라를 재우고 있었다. 아라는 곤히 잠이 들어 있었고 하얀 이불 속에서 작은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다. 한여는 만족스러운 듯 숨을 돌리며 부엌으로 가주스를 한 잔 따랐다. 그때 거실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으르르릉. 낯익으면서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리. 고개를 돌린 한여는 백호가 아라의 침대 옆에 서서 구석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거실 구석벽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백호야, 왜 그래? 한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백호의 등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백호는 여전히 벽을 바라본 채 낮게 으르렁거렸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태도였다. 한여는 순간적으로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냥 기분 탓일까? 아니면 백호가 정말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걸까? 조심스레 백호를 달랜 한여는 급히 2층 서재로 올라가 서준을 불렀다. 서준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여보, 백호가 이상해. 아라 옆에서 계속 으르렁거려. 으르렁거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준은 안경을 벗으며 위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연을 따라 급히 거실로 내려왔다. 거기서는 여전히 백호가 아기의 침대 옆을 지키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나? 서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문단속도 잘 되어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이상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백호야,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서준은 백호를 달래듯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백호는 고집스럽게 구석을 노려보고 있었다. 한여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혹시 집안에 우리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설마 이 집 새로 리모델링한 거 알잖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백호가 그냥 신경이 예민해진 걸 수도 있어. 서준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한여는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래도 이상하잖아. 백호가 괜히 저러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여보, 아기가 태어나면서 백호가 질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낯선 냄새, 낯선 소리에 민감해진 걸 수도 있지. 서준은 이성적으로 설명했다. 한여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그날 밤 부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라의 옆을 지키는 백호는 가끔씩 낮게 으르렁거리며 깨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한순간도 거실 구석을 벗어나지 않았다. 한밤중 창밖에서는 여름 매미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서준은 뒤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백호야, 괜히 우리를 놀라게 하지 말고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서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아주 작은 무언가가 이 집안에서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준은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한현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라는 천진난만하게 침대에서 자고 있었지만 백호는 여전히 긴장된 자세로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다. 여보, 오늘은 백호를 수의사한테 데려가 볼까? 한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서준은 하품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제도 말했지만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백호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구석을 바라보는 거 난 처음 봤어. 한현은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 구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평범한 벽 모서리에 불과했다. 특별한 이상 징후도 특이한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백호는 그곳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백호는 식사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평소라면 밥그릇 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던 백호가 오늘은 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아라 근처를 지키고 있었다.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한현이 말했다. 글쎄, 오늘 하루만 더 지켜보자. 상황이 더 이상하면 그때 병원에 데려가자. 서준은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어렴풋이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한현은 아라를 재운 뒤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 바닥을 청소하던 중 그녀는 갑자기 멈춰섰다. 벽 구석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한현은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희미했지만 확실히 존재했다. 그녀는 급히 서준을 불렀다. 여보, 여기 와서 들어봐. 서준은 소파에 앉아있던 노트북을 덮고 다가왔다. 둘은 함께 벽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다. 몇 초 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서준도 작은 똑똑 소리를 들었다. 뭐지? 물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배관 문제일까? 한현이 물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집 리모델링 했다고 해도 내부 배관까지 완벽히 교체했는지는 모르니까.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근처 배관 수리 업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내일 기사님을 불러보자. 그날 저녁,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귀가하자마자 다시 거실 벽을 살폈다.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지만 겉보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한현은 거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벽 쪽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러던 중 한현이 작은 얼룩을 발견했다. 벽면 하단에 어딘가 물이 스며든 듯한 아주 희미한 얼룩이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했지만 주에 깊게 보면 분명히 존재했다. 여보, 여기 봐, 벽이 젖은 것 같아. 서준은 고개를 숙여 얼룩을 살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벽지가 약간 축축했다. 이거 심각할 수도 있겠다. 그제야 서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바로 배관 수리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방문 예약을 잡았다. 밤이 깊어가자 백호는 다시 거실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다. 아라의 침대 옆에 앉은 그는 계속해서 벽 구석을 노려보았다. 가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내의 불안한 표정, 벽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백호의 경계하는 태도.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는 무심코 옆을 돌아보았다. 한현은 아라와 함께 자고 있었다. 서준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내려갔다. 거실은 어두웠다. 창문 너머로 은은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백호는 그 그림자 속에서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서준은 벽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똑똑 분명히 무언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벽면을 다시 조사했다. 그러던 중 벽과 바닥 사이 아주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균열 속에서 미세하게 물기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서준은 숨을 죽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일이 단순한 누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백호가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거실 가득 울려 퍼진 짖는 소리에 놀란 서준은 뒷걸음질 쳤다. 백호야, 쉿. 서준은 손짓으로 백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백호는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벽 구석을 향해 있었다. 서준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백호는 단순히 짖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경고하고 있었다. 서준은 다급히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침실 문을 열고 한현을 깨웠다. 여보, 빨리 내려와. 무언가 이상해. 한현은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아라를 품에 안고 서둘러 거실로 내려왔다. 백호는 아라를 보는 순간 꼬리를 치며 그녀 앞으로 다가와 자리 잡았다. 여전히 벽 구석을 향해 온몸을 곤두세운 채 경계하고 있었다. 서준과 한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직감했다. 이 집안에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과 한현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전날 밤의 긴장감은 아직도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다. 아라는 다행히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자고 있었지만 백호는 여전히 아라 침대 옆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서준은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았지만 그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는 결국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여보, 오늘 백호를 잠깐 부모님 댁에 보내는 게 어때? 며칠만이라도. 한현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아라도 아직 어리고 백호가 계속 저렇게 예민하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 혹시라도 아라를 놀래키거나 다치게 하면 어쩌려고. 한현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백호는 아라를 지키려고 저러는 거야. 여보도 어제 봤잖아. 그냥 괜히 짖는 게 아니었어. 그건 알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상황은 좀 심각해. 우리도 정확히 뭔지 모르는 상태고 아기는 너무 약하잖아. 서준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한현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당신은 백호를 의심하는 거야? 그동안 우리랑 함께 지내온 시간이 얼마인데.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한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잖아. 아라만 가족이야? 백호는? 서준은 답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둘 다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깊은 오해와 서운함이 맴돌았다. 한현은 아라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소파에 앉았다. 백호는 그녀 곁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한현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백호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어. 난 믿어. 당신은 믿지 않아? 서준은 답답한 듯 커피잔을 내려놓고 머리를 쓸어넘겼다. 믿고 싶어. 하지만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한현은 서준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틀렸다고 해도 괜찮아. 적어도 가족을 버리지는 않을 거야. 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내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었다. 마음 한켠에서는 그 역시 백호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좋아, 알겠어. 일단 며칠 더 지켜보자. 대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조치하자. 응, 약속해. 한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여전히 불안은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기로 했다. 그날 오후 배관수리 전문가인 최상우가 집을 방문했다. 그는 분당 일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베테랑이었다. 하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난 그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바로 문제의 벽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최상우는 귀를 벽에 대고 조심스럽게 들었다. 그리고 작은 망치로 톡톡 두드리며 소리를 확인했다. 몇 분간 조사를 마친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벽 안쪽 배관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이 새면서 내부 구조재까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구조재요? 서준이 놀라 물었다. 네,
그냥 누수 정도라면 금방 고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나무나 석고보드가 물을 먹고 약해졌을 수 있어요. 특히 장마철이 지나면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한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준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벽 일부를 뜯어내야 해요. 그래야 정확한 손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상우는 자세한 수리 계획을 설명했다.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3에서 4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공사 얘기가 오가던 중에도 백호는 계속 거실 구석을 노려보고 있었다. 최상우가 벽을 살필 때마다 백호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반응이 아닌 뭔가 더 깊은 본능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졌다. 서준은 백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짜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공사를 준비하는 동안 서준과 한여는 아라를 위해 집 안 곳곳을 정리했다. 아라의 침대는 임시로 2층 안방으로 옮겼고 기중품이나 깨지기 쉬운 물건들은 모두 다른 방으로 치웠다. 밤이 되었다. 서준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한연 역시 뒤척이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내일 수리하면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서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지 않았다. 한밤중 백호의 짖는 소리에 또다시 부부는 잠에서 깼다. 백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향해 격렬하게 지저대고 있었다. 창문 너머에는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서준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느끼며 천천히 거실로 내려갔다. 백호는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창문 쪽을 지키고 있었다. 그 순간 서준은 깨달았다. 단순히 벽 안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이 집 어딘가 보이지 않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공사를 시작하기 하루 전날 밤 서준과 한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백호는 계속해서 거실을 순찰하며 긴장된 모습으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아라는 2층 안방에서 천진난만하게 자고 있었지만 부부의 신경은 바짝 곤두서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준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여는 뒤척이다. 결국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아라를 살펴보았다. 다행히 아라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한여는 조심스럽게 방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거실 쪽에서는 백호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조심스레 거실로 내려갔다. 백호는 거실 구석, 문제가 있는 벽 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한연이 다가가자 백호는 꼬리를 내리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백호야, 괜찮아. 엄마가 왔어. 한여는 백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순간 그녀는 이상한 냄새를 느꼈다. 곰팡이 냄새와 비슷하지만 더 깊고 묘한 냄새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코를 찡그렸다. 그때 거실 스피커에서 갑자기 작은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스피커는 전원이 꺼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전자음 같은 소리가 울렸다. 한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요동쳤다.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이 집안에 정말로 뭔가 있는 걸까? 그녀는 급히 서준을 부르기 위해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여보, 거실이 이상해. 서준은 잠결에도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깨어났다. 그는 곧바로 일어나 한연을 따라 거실로 내려갔다.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백호는 거실 중앙에 서서 벽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여보, 스피커에서 소리 났어. 전원도 껐는데. 한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은 스피커를 확인했다. 전원은 분명 꺼져 있었고 연결된 기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리가 멈춰 있었다. 아마 배선 문제일 수도 있어. 서준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다. 한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단순한 전자 문제라기엔. 느낌이 이상해. 그때
백호가 갑자기 소파 쪽으로 몸을 돌려 달려갔다. 소파 밑을 향해 낮게 짖으며 앞발로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서준과 하녀는 놀라 급히 그를 따라갔다. 소파 밑은 어둡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서준은 손전등을 가져와 비추었다. 그런데 소파 밑에 작은 검은 얼룩 같은 것이 보였다. 저게 뭐지? 서준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얼룩을 닦아냈다. 손가락 끝에는 축축한 물기가 묻어나왔다. 그리고 냄새를 맡자 묘하게 금속성 냄새가 섞인 곰팡이 냄새가 났다. 물이 새서 그런 걸까? 하녀는 백호를 꼭 껴안으며 물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내일 상우 씨가 오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서준은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묘한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부부는 다시 아라의 침대로 돌아와 그녀를 확인했다. 아라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자고 있었다. 백호는 아라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지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준은 아내에게 말했다. 내일 공사 시작하면 당신이랑 아라는 잠깐 친정에 가 있는 게 어때? 하녀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백호랑 같이. 서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최상우가 공구 가방을 들고 다시 찾아왔다. 그는 서준 부부와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으로 벽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망치로 벽을 두드리던 상우는 벽면에서 부자연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상대로네요. 벽 안쪽이 꽤 젖어 있습니다. 구조재까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서준이 물었다. 벽을 절단해서 안쪽을 열어봐야 해요.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최상우는 신속하게 작업에 들어갔다. 드릴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다. 백호는 그 소리를 듣고 긴장한 듯 몸을 웅크렸다. 벽 일부를 뜯어내자 안쪽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배관이 부식되어 틈새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주변 나무재는 썩어검게 변해 있었다. 이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최상우가 낮게 중얼거렸다. 서준은 무거운 마음으로 벽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 문제가 단순한 누수 이상의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하루 종일 공사는 계속되었다. 집안은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 찼고 서준과 하녀는 마스크를 쓰고 공사 현장을 지켜보았다. 백호는 작업 중에도 절대 아라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경계심 그 자체였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최상우는 벽을 완전히 열어젖히고 안쪽을 살피다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서준 씨, 여기 좀 보세요. 서준은 급히 다가갔다. 벽 속 깊은 곳, 부식된 배관 주변에는 작은 균열들이 퍼져 있었고 그 틈새로 또 다른 얼룩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그 얼룩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짙고 검은 액체가 천천히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녀는 경악하며 입을 가렸다. 이건 물이 아니야. 서준은 얼어붙은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백호는 거칠게 으르렁거리며 벽 쪽으로 달려들듯이 몸을 긴장시켰다. 순간 서준은 알았다. 이 집안에서 지금껏 느껴온 불길한 기운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제 단순한 수리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준과 하녀는 벽 안쪽에서 스며나오는 검은 액체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백호는 으르렁거리며 벽 앞에 서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최상우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신중하게 벽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건 그냥 누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낮게 말했다. 혹시 예전에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세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부동산에서는 리모델링만 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고요. 이 정도로 구조가 망가진 건 단순한 장마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최상우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멈췄다. 그는 신중하게 벽 안쪽을 손전등으로 비추었다. 부식된 배관 근처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틈새로 퍼진 균열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벽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서준은 무거운 마음으로 물었다.
이걸 다 고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최상우는 말을 이었다. 이 집 자체를 전체 점검하는 게 좋겠어요. 벽 하나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서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그날 저녁, 부부는 거실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논의했다. 백호는 여전히 아라 곁에 붙어 경계하고 있었다. 여보, 우리 이 집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까?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사 간다는 거야. 한현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아니, 아직은. 하지만 최소한 전면 수리를 고려해야 할 것 같아. 구조가 약해지면 아라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 한현은 침묵했다. 그녀는 이 집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 아라가 태어나 처음 발을 디딘 곳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호가 계속해서 경계하는 모습은 이 집안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우선 상우 씨가 전면 조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자, 한현이 말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한현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아라가 울고 있었고, 그 울음소리는 벽 너머에서 들려왔다. 한현은 필사적으로 벽을 두드렸지만,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차가워졌다. 그녀는 그 속에 갇힌 무언가를 느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한현은 땀에 젖어 깨어났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아라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그러나 꿈속의 기묘한 느낌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최상우는 추가 조사를 위해 장비를 들고 다시 찾아왔다. 그는 벽뿐만 아니라 바닥과 천장까지 정밀하게 점검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3층 천장에도 미세한 균열이 있었고 그 주변 목재 역시 습기에 약해져 있었다. 여기도 문제네요. 특히 장마철에 더 심각해졌을 것 같습니다. 최상우가 말했다. 그럼 지붕도 고쳐야 하나요? 서준이 물었다. 네,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타일도 몇 개 깨졌고요. 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처음 이 집을 구입할 때 깨끗하고 튼튼하다는 말만 믿고 세세하게 점검하지 않은 자신을 자책했다. 최상우는 수리 계획을 다시 짰다. 벽 내부 수리와 함께 지붕 보수까지 포함해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서준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진행해 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신경 써서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최상우는 성실하게 약속했다.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벽을 뜯어내고 썩은 나무를 걷어내고 부식된 배관을 하나하나 교체했다. 지붕 타일도 제거하고 방수막을 새로 설치했다. 집안은 온통 소음과 먼지로 가득했다. 서준과 한현은 아라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2층 안방에 머물렀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백호는 때때로 특정한 지점을 향해 짖었고 그곳을 파헤치려는 듯 앞발로 긁어댔다. 이상하게도 백호가 짖는 지점마다 곰팡이 흔적이나 물기가 발견되었다. 백호가 우리보다 먼저 위험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야. 한현은 감탄하며 말했다. 서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단순한 개의 본능이라 치부하기엔 백호의 행동은 너무도 정확했다. 하루는 공사팀이 지붕을 수리하던 중 작은 사고가 났다. 오래된 타일 조각이 떨어져 2층 발코니에 있던 화분을 깨뜨렸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서준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이 집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걸까? 그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한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 백호도,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쉽게 의심하거나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이 집에 숨어 있든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백호는 그날 밤에도 아라 침대 옆을 지키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현은 백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이토록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백호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사가 시작된 지 5일째 되는 날, 작업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최상우와 그의 팀은 지붕 방수 작업과 함께 집 안전체의 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었다. 서준은 매일 퇴근하자마자 공사 현황을 확인했고, 한여는 아라를 품에 안고 먼지와 소음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백호는 여전히 아라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가족을 지키려는 듯 항상 긴장된 모습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날 오후, 최상우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다. 2층과 3층을 잇는 계단 벽면에 또 다른 습기 얼룩이 보였던 것이다. 서준 씨, 이쪽도 보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요? 서준은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했다. 계단 구조 자체가 약해지면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최상우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작은 문제라도 절대 간과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상우 팀은 곧바로 계단 벽면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석고보드를 걷어내자 안쪽에서 또다시 썩은 목재와 곰팡이 자국이 드러났다. 그들은 곧바로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자재를 설치할 준비를 했다. 서준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겠다고. 그러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2층 천장에서 뚝 하는 불길한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일제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균열이 퍼지며 천장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조심하세요. 최상우가 소리쳤다. 서준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발코니 쪽에 놓여있던 아라의 침대를 향해 달려갔다. 그 순간 백호가 먼저 반응했다. 백호는 번개처럼 달려가 아라의 침대를 몸으로 밀었다. 침대는 휙 소리를 내며 옆으로 밀려났고 바로 그 자리에 천장 파편이 쏟아져 내렸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 순간을 목격했다. 먼지와 부서진 조각이 거실에 흩어졌다. 아라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서준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아라를 품에 안았다. 한여는 눈물을 흘리며 백호를 끌어안았다. 백호야, 정말 고마워. 최상우와 그의 팀원들도 충격을 받은 듯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백호는 단순히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 아니라 진짜로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다. 서준은 침착하려 했으며 최상우에게 말했다. 당장 추가 점검을 해주세요.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전부 다 고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점검하겠습니다. 최상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날 저녁, 서준과 한여는 긴급하게 집안을 정리했다. 아라와 함께 2층 안방으로 피신하고 위험한 구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했다. 백호는 아라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그의 털은 먼지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변함없이 또렷했다. 한여는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백호를 믿지 않았다면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 나도 그래. 백호가 없었다면. 서준은 아라를 꼭 안았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미안함이 솟구쳤다.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 너머로 불안한 소리가 가끔 들려왔다. 오래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먼지가 흩날리는 소리. 모든 것이 그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새벽 3시쯤 백호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준은 번쩍 눈을 떴다. 백호는 방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서준은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문틈으로 복도를 살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공기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내려갔다. 공사 현장은 정리된 상태였지만 무너진 천장 자국이 아직 선명했다. 서준은 거실 구석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때 그는 뭔가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벽 안에서 물방울 소리도 나무가 삐걱대는 소리도 아닌
그보다 더 깊고 낮은 소리. 마치 누군가 벽 너머에서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서준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 집에 정말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무엇이 숨어있든 자신은 가족을 지키겠다고. 서준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무너진 천장 너머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또다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내려왔다. 어제의 사고로 인해 온 집안이 어수선했다. 천장에 부서진 조각들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고, 공기에는 먼지와 습기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최상우와 그의 팀은 이른 아침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서둘러 천장의 손상 부위를 복구하고 추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서준은 그들을 믿고 맡겼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다. 오전 10시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서준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박미숙 씨가 서 있었다. 이웃집에 사는 중년 여성이었고 동네에서는 소문에 민감하기로 유명했다. 서준 씨, 요즘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 네, 배관 문제가 생겨서 수리 중입니다. 서준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박미숙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밤마다 강아지가 짖어대고 공사 소음도 심하고 다른 이웃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준은 정중히 사과했다. 그러나 박미숙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던데요.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서준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단순한 집 수리일 뿐이에요. 그는 짧게 답하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박미숙 씨의 시선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다. 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소문이 퍼질 줄은 몰랐다. 그는 한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웃들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귀신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한연은 얼굴을 찡그렸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걸 무서워하니까. 그리고 강아지가 밤새 짖고 공사 소리까지 들리니 괜히 더 과장된 소문이 퍼진 거겠지. 서준은 현실적으로 상황을 분석했다. 하지만 그 역시 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분당 신축 주택 귀신 소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서준의 집 주소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밤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전자음이 들린다고 함. 최근 이사온 가족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더라. 그 집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거 아닐까? 댓글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일부는 농담처럼 넘겼지만 일부는 진지하게 걱정하거나 호기심을 드러냈다. 한여는 커뮤니티 글을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렇게 되면 아라한테도 좋지 않을 텐데. 우리 신경 쓰지 말자. 중요한 건 가족이야.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잖아.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며칠 후 서준은 최상우와 함께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또다시 박미숙 씨가 찾아왔다. 서준 씨, 이 집 정말 괜찮은 거 맞죠? 그녀는 이번에는 이웃 몇 명과 함께 나타났다. 서준은 당황했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네, 구조 문제였고 지금 수리 중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강아지가 밤마다 짖고 애들이 꿈에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죠? 한 이웃이 물었다. 아이들이 불안해한다고요. 우리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이웃도 거들었다.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설명하고 싶었지만 설명한다고 해서 이들의 의심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았다.
이 집은 안전할 겁니다. 전문가들이 다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최대한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미숙 씨는 서준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부디 그렇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다른 이웃들도 뒤따랐다. 그러나 그들의 뒷모습에는 여전히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지 않았다. 서준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하녀는 서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우리가 이 집을 떠나야 할까?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는 도망치는 게 아니야. 백호가 지켜준 이 집, 우리 가족의 첫 집이야.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버틸 거야. 하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백호는 여전히 아라 곁을 지키고 있었다. 어떤 두려움도 없이 묵묵히. 서준은 결심을 굳혔다. 이웃들의 시선, 소문, 두려움. 그 모든 것을 견디더라도 그는 가족을 지키겠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백호야, 우리 끝까지 함께하자. 그리고 그는 다시 거실로 나아갔다. 무너진 천장 아래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벽 앞에 서서 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밖에서는 여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새로운 결심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비가 내리는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창가에 서서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다. 부슬부슬 내리는 빗줄기는 집안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다. 하녀는 아라를 품에 안고 조용히 거실로 내려왔다. 그녀는 서준의 옆에 다가서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이 집을 완전히 지켜낼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의 찬 목소리로 답했다. 그날 오전, 최상우가 다시 작업 인부들과 함께 집에 도착했다. 그는 본격적인 전면 복구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에는 단순한 벽과 배관 수리만이 아니라 집 전체 구조 점검과 보강까지 포함된 대대적인 공사였다. 서준 씨, 오늘부터는 작업이 훨씬 더 대규모로 진행될 겁니다.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가족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서준은 굳게 대답했다. 공사는 집안 구석구석을 파헤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오래된 목재를 드러내고 썩은 부분을 제거하고 새 자재를 설치했다. 지붕의 방수막도 완전히 새로 교체했고 벽 안쪽의 곰팡이 제거 및 방수 처리를 꼼꼼히 진행했다. 공사 소음은 생각보다 컸지만 한영과 서준은 묵묵히 견뎠다. 그들은 아라를 최대한 먼 방으로 옮겨놓고 먼지와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려 했었다. 백호는 여전히 아라 곁을 지키며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백호는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작업자들이 특정 구역을 손대려고 하면 백호는 그곳을 향해 격렬하게 짖거나 앞발로 땅을 긁었다. 놀랍게도 백호가 그렇게 반응한 곳마다 구조적인 문제나 곰팡이 감염이 발견되었다. 최상우는 백호를 보며 혀를 내둘렀다. 이 녀석이 진짜 전문가보다 더 정확하네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백호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수호천사니까요. 하루는 공사팀이 지하실 벽을 수리하던 중 오래된 배관 뒤에서 작은 틈을 발견했다. 그 틈 안에서는 습기뿐만 아니라 미세한 금속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틈 속에는 낡은 목걸이 하나가 발견되었다. 작업자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꺼내 서준에게 건넸다. 이게 여기 있었습니다. 서준은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금속 목걸이에는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이름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아 있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소중히 여겼던 물건임이 느껴졌다. 하녀는 목걸이를 보며 중얼거렸다. 혹시 이 집에 살던 누군가의 물건 아닐까? 그럴지도 몰라. 서준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그는 무언가를 약속하듯 속으로 생각했다. 이 집이 지닌 기억과 아픔까지도 모두 함께 품겠다고. 공사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2주 동안 이어진 대대적인 수리 끝에 드디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다.
지붕은 새로 강화되었고 벽과 바닥도 모두 튼튼하게 복구되었다. 집안 공기는 더 이상 곰팡이 냄새로 가득하지 않았다. 대신 새 목재와 페인트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최상우는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서준 부부에게 말했다. 이제 이 집은 정말 안전합니다. 구조적으로도 문제없고 습기 문제도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서준과 한여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백호 덕분입니다. 백호가 아니었으면 더 늦게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최상우는 웃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서준과 한여는 아라를 품에 안고 거실에 앉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창밖에서는 여름비가 잦아들고 있었다. 백호는 조용히 아라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가끔 서준과 한여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한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백호를 쓰다듬었다. 정말 고마워, 백호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서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백호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느꼈다. 그날 밤 서준은 아라를 재운 뒤 한영과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 일을 그냥 넘기지 말자. 무슨 말이야? 우리가 경험한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단순히 집수리 얘기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것, 신뢰하는 것, 그리고 작은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 한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이야기, 백호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자. 그 순간 서준은 확신했다. 이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으로 이뤄진 건물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 그리고 기적이 깃든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밖에서는 비가 완전히 그치고 맑은 달빛이 집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서준과 한연의 가족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갔다. 수개월 동안 이어졌던 집수리와 긴장감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집은 이전보다 훨씬 견고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났고 가족은 매일매일이 감사한 하루였다. 아라는 어느새 건강하게 자라나 돌을 맞이했다. 그리고 서준과 한여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을 맞았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 온 가족이 들떠 있었고 백호 역시 한연의 배를 조심스럽게 핥으며 새로운 생명을 반기는 듯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한여름이 다가왔고 둘째 아이 민준이 세상에 태어났다. 민준은 건강했고 아라는 오빠가 생긴 것처럼 민준을 보며 환하게 웃곤 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이 태어난 지 2달이 지난 어느 늦은 밤, 한여는 민준을 재운 뒤 피곤에 지쳐 잠시 눈을 붙였다. 서준 역시 거실 소파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빗방울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하지만 백호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가끔씩 민준을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웠다.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 백호는 갑자기 민준의 침대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민준이 미세하게 몸을 뒤척이는 것을 본 백호는 본능적으로 침대에 다가갔다. 민준은 무심코 얼굴을 덮은 담요에 얼굴이 파묻혀 있었다. 숨쉬기 힘들어 작은 몸짓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아직 울음소리를 낼 정도로 깨어나지 못했다. 백호는 긴장한 눈빛으로 서준과 한연을 번갈아 바라봤지만 그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백호는 결단했다. 그는 민준의 담요를 조심스럽게 이빨로 잡아 끌어내렸다. 담요가 벗겨지자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몸을 움찔했다. 그 순간 백호는 큰 소리로 지저댔다. 컹컹. 서준은 깜짝 놀라 눈을 떴고 한연도 허겁지겁 일어났다. 둘은 동시에 민준 쪽으로 달려갔다. 민준은 숨쉬기 어려웠던 충격 때문인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한여는 민준을 품에 안고 눈물을 터뜨렸다. 괜찮아, 민준아, 괜찮아. 서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백호를 바라보았다. 백호는 민준을 지켜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백호가 또 우리를 구했어.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여는 민준을 품에 꼭 안은 채
백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정말 고마워, 백호야. 내가 없었다면. 그날 밤, 부부는 침대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백호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야, 서준이 말했다. 그래. 백호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아니, 천사야. 한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음 깊이 느꼈다. 백호는 단순히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산책을 나갔다. 여름비가 그친 공원에는 상쾌한 공기가 감돌았다. 아라는 아빠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고, 민주는 아기띠에 안겨 세상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백호는 가족 곁을 지키며 천천히 걸었다. 그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모두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서준은 한참을 걷다 공원 한가운데서 멈췄다. 그는 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백호를 위해 뭔가 해주자. 무슨 걸? 백호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생명들을 지키는 일을 해보는 거야. 한여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좋아. 나도 동의해. 그들은 그렇게 결심했다. 단순히 자신들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또 다른 백호들을 위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기로. 서준은 회사에 돌아가 상사에게 제안서를 제출했다. 직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펫프렌들리 데이를 만들자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지역 유기동물 보호소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자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상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서준의 열정적인 설명에 결국 승낙했다. 회사 내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이 계획을 지지했다. 그 결과 서준의 회사에서는 매달 한 번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하는 날이 생겼고 지역 보호소에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한편 한여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백호와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동물보호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라와 민준도 어릴 때부터 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성장하면서 동물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백호는 그런 가족을 지켜보며 여전히 변함없이 곁을 지켰다.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가족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은 단단했다. 서준은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백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우리에게 준 사랑과 믿음, 절대 잊지 않을게.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백호와 함께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시간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그날 공원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은은한 햇살이 가족 모두를 따뜻하게 감쌌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서준과 한연의 가족은 어느덧 안정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라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민준도 씩씩한 유치원생으로 자라났다. 그들의 일상 속에는 항상 백호가 있었다. 백호는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민첩하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가족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의 걸음은 느려졌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가족은 매년 백호의 생일을 기념했다. 작은 케이크를 준비하고 온 가족이 모여 백호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그가 준 사랑을 되새겼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백호는 조용히 가족 곁을 떠났다. 그날 아침, 서준은 백호가 평소처럼 아라 옆에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꼬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라를 향하고 있었다. 한여는 백호의 차가워진 몸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아라와 민준도 울음을 터뜨렸다. 가족 모두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 서준은 조용히 백호를 품에 안고 말했다. 고마워, 백호야.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함께 있어줘서. 그들은 백호를 집 뒷마당의 은행나무 아래에 묻어주었다.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내리는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백호를 감쌌다. 가족은 백호를 기리기 위해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백호의 집이라는 이름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립했다. 이곳은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라 동물과 사람이 함께 치유받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다.
백호의 집에서는 매년 반려동물 입양 캠페인이 열렸고 어린이들에게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서준은 회사에서 반려동물 복지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했고 한여는 보호소에서 직접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아라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동물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배웠다. 그녀는 결국 수의사가 되어 백호처럼 사랑이 필요한 동물들을 돌보는 길을 선택했다. 민주는 NGO 단체에 들어가 유기동물 보호와 동물 권리 향상을 위해 일했다. 가족은 매년 백호가 세상에 온 날을 기념하여 작은 행사를 열었다. 그들은 백호의 날이라 부르며 그날만큼은 모두가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백호와 함께했던 기억을 나누었다. 그가 아라를 지켰던 밤, 민준을 구했던 새벽, 그리고 무너진 집에서 가족을 지켜냈던 그 모든 순간들. 서준은 가끔 뒷마당 은행나무 앞에 앉아 백호의 무덤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곤 했다.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다. 백호가 남긴 사랑은 단지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백호의 집은 점차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 입양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서준과 한여는 처음 이 집에 이사 왔을 때를 떠올렸다. 균열난 벽, 무너진 천장, 곰팡이 냄새, 이웃들의 의심과 소문. 그러나 결국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목소리 하나, 백호의 짖음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이 가족을 지켰으며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어느 맑은 봄날, 가족은 뒷마당에 새 작은 표지석을 세웠다. 은행나무 아래, 백호가 잠든 곳에. 표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 한 생명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한 흔적이 잠들어 있습니다. 백호, 우리 영원한 가족. 아라는 표지석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으며 속삭였다. 백호야, 보고 싶어. 우리 모두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민준도 조심스럽게 손을 모아 기도했다. 서준과 한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가족은 백호를 통해 배운 사랑과 용기, 그리고 작지만 중요한 신호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서준은 가족과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진실을 전해준다. 한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줘. 창밖에는 은은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집안에는 백호와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비록 백호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사랑과 정신은 영원히 그들 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